캐리비안의 중심섬 쿠바, 타이노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살던 이곳에 유럽인들이 도착하면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1492년 그 유명한 컬럼버스의 배 3척이 이곳에 도착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백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이것저것 챙겨주었던 원주민들은 곧 이들이 악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컬럼버스는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이들의 자원을 빼앗아갔으며 천연두와 홍역을 전파해 불과 수십 년 만에 무려 90%의 원주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원주민들이 몰살당하는 바람에 인구가 텅텅 비게 된 이 섬에 백인들은 담배 농사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담배는 신대륙에서 유럽에 건너가서 비싼 값에 팔리던 돈이 되는 작물로 당시 히스파놀리아라고 불리던 이 섬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었죠. 그리고 이 담배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부족했던 스페인인들은 아프리카 서부에서 구입한 노예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는 거대한 담배 농장들로 가득 찬 노예들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초 자본주의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자본가들은 더 이상 노예노동과 같은 구닥다리 경제 시스템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노예들은 일하는 중간에 이른바 농땡이도 부리고 주인을 속이며 어떻게든 적게 일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게다가 노예는 너무 비쌌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850년대 미국 남부에서 거래되던 건장한 남성 성인 노예 한 명의 가격이 현재 금액으로 4천에서 5천만 원까지 나갔다고 하니 노예는 그야말로 귀한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자발적으로 돈을 벌겠다고 목숨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자발성 때문에 통제가 훨씬 용이했고 아프거나 태만하면 그냥 해고시켜버리면 되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이 널렸기 때문에 쉽게 교체가 가능했던 것이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노예노동은 수지가 맞지 않는 생산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미 18세기부터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1834년 노예제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문제는 산업이 발달한 영국과는 달리 농업 생산에 의존했던 스페인과 아메리카의 스페인 식민지들에게 노예제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서 스페인은 노예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니다. 당시 쿠바는 담배 농업에서 좀 더 이득이 많이 남는 사탕수수와 이를 이용한 설탕 생산으로 종목을 전환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스페인에게 쿠바는 가장 많은 이득을 남겨주는 금싸라기 땅이었죠. 따라서 쿠바의 흑인 노예들 입장에서는 백인들이 자발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해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19세기 전반에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들은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이미 19세기 중반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등 주요 식민지들이 모두 독립을 쟁취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쿠바의 백인들도 본국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입장에서 세계 설탕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쿠바를 그냥 순순히 독립시켜 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870년경부터 쿠바 독립을 위한 독립군 게릴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쿠바는 수도인 하바나나 동쪽의 중심 도시인 산티아고를 제외하고는 열대우림이 발달한 험준한 지형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게릴라들은 이런 열대우림에 숨어 스페인 정부군을 지독하게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좌우로 길게 늘어나 있는 쿠바의 지형 특성상 중간에 주요 지점 한 곳만 장악하면 물류의 흐름을 손쉽게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898년 쿠바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미국이 쿠바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쿠바 독립 세력이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쿠바를 미국이 장악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 원칙을 깨고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의회는 쿠바 독립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함대와 병력을 쿠바로 파견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였던 스페인은 미국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쿠바는 미국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쿠바를 쉽게 독립하게 내버려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쿠바를 보호령으로 만든 뒤 조약을 맺게 하면서 쿠바의 미국인과 미국 재산이 손해를 입게 되면 미국은 언제든지 끼어들 수 있다는 조항을 승인하게 하죠. 독립을 위해 쿠바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고 1903년 쿠바는 마침내 독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쿠바와 미국의 오랜 악연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쿠바는 미국 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쿠바에 있는 설탕 생산 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한 미국 자본은 한 발 더 나아가 쿠바의 휴양 시설까지 장악했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더불어 휴양지로서 쿠바가 지닌 한 가지 매력이 더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쿠바로 미국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놀다 보니 당연히 도박 산업도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박 산업을 장악한 것이 바로 미국의 이탈리아계 마피아들이었습니다. 미국 마피아들은 쿠바의 정치인들을 매수해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쿠바의 유흥산업 제국을 건설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부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마피아 그리고 미국 자본가들의 손에 들어갔고 쿠바는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렸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쿠바인들은 간절히 개혁을 희망하게 되었고 여기에 쿠바를 구하겠다고 나선 인물이 군인 출신 풀헨시오 바티스타였습니다. 대통령이 된 바티스타는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쿠바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바티스타 역시 부패한 정치인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임기 초기에 실시한 개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때문에 그는 쿠바인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고 쿨하게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퇴임 후 쿠바가 다시 혼란에 빠지자 바티스타는 쿠데타를 일으켜 1952년 다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통치기에 그는 전형적인 독재자로 돌변합니다. 언론 탄압, 고문, 부패 등등 썩은 독재 정권의 전형을 보여주며 이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쿠바인들은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피델 카스트로였습니다. 카스트로는 쿠바의 분홍 집안의 사생아로 태어나 비교적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생아로서의 처지 때문이었는지 반골 기질이 농후했습니다. 카스트로는 대학에서 법을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지만 반정부적 성향을 지닌 이른바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죽이 맞는 반정부 인사들과 함께 1953년 반란군을 조직해 산티아고의 군 병영을 습격했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기적적으로 사형을 면했는데 이는 그의 장인이 바티스타 정권의 주요 관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의 백이 워낙 든든했는지 카스트로는 불과 2년 만에 감옥을 나왔습니다. 바티스타 입장에서는 카스트로를 잔챙이 취급해서 풀어준 것인데 훗날 이것이 그의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풀려난 카스트로는 이후 멕시코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반란군을 조직하는 7전8기 5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6년 다시 쿠바 동부의 산악지대로 들어가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게릴라전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카스트로가 데리고 온 병력은 고작 1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쿠바 혁명을 일으킬 때에도 총 병력이 1000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적은 병력으로 대체 어떻게 정권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그의 천재적인 언론 플레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미국의 유력 주간지 기자들에게 기가 막힐 정도로 게릴라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 보여주었습니다. 사심없는 성스러운 전사들로 말이죠. 여기에는 그의 홍보 담당력으로 게릴라전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출신 혁명가 체 게바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야 미국에서 카스트로 반란군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좋아져 버렸고 미국은 썩을 대로 썩은 바티스타 정권을 대놓고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쿠바 내부에서도 바티스타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군인과 경찰 중 충성파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1958년 말 마침내 카스트로가 병력을 이끌고 수도인 하바나와 산티아고를 공격했을 때 군대도 바티스타를 배신하고 경찰도 정권을 버리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카스트로가 각 도시를 점령하라고 보낸 병력은 각 50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종료되고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을 때까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기적을 만든 것은 카스트로의 끝을 모를 깡이었습니다.
이렇게 카스트로는 쿠바의 영웅이 되어 혁명에 성공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부패한 바티스타 정권에 기반이던 미국의 설탕 산업자본과 마피아 등 검은 돈이 개입된 산업시설과 휴양시설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따라서 미 정부는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었고 카스트로는 순식간에 미국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미국에 의해 고립되어 버렸던 카스트로는 자신을 도와줄 배후 세력으로 소련을 선택했습니다. 카스트로는 이때까지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때부터는 친공산주의로 확실히 기울면서 쿠바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꼬질꼬질한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쿠바 사람들이 처음에 카스트로를 지지했을 때 쿠바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장악한 이상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겠죠. 쿠바는 그나마 소련의 원조가 있던 시절에는 미국의 무역 봉쇄에도 불구하고 의료나 교육 등에서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봐주던 소련이 1991년에 무너지자 이후부터는 북한과 더불어 미국의 미운털이 박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쿠바는 참 불행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